일본 총리의 단 한마디에 관광 지도와 군사 지도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끊었고 미국은 조용히 전화를 다른 나라로 돌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떠난 자리에 더 이상 일본은 없었습니다. 사라진 일본의 자리에 조용히 올라온 이름 하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판 뒤집기,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엠마 라이너트입니다. 런던 본사의 국제위기 분석가이자 지금은 도쿄지사에 파견 나온 39살이죠.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도쿄 시내 방송국, 뜨거운 조명이 얼굴을 지지는 생방송 스튜디오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로 그날 저녁이었죠. 저는 패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일본 시사 프로그램의 간판 진행자 다나카 쇼가 흥분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일본이 일본다워지고 있습니다. 다나카 쇼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돌렸어요. 엠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야 일본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일본은 민주주의 선진국 중 유일한 아시아 안정축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문명 파트너라는 사실을 세계가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화면 한켠에는 대만 해협과 독도, 동중국해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일본 자위대 기지와 미군 주둔지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며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스튜디오 안 분위기는 마치 승리의 전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저는 아시아 성장주 펀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죠.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밝은 미래를 예측하며 자신만만했던 그때. 하지만 동남아 채권이 폭락했고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그 펀드에 전 재산을 투자한 상태였어요. 아버지의 파산을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속 깊이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아는 위험하다.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결국 믿을 수 없다. 그때 제가 들었던 IMF 이야기들, 한국이 당했던 그 굴욕을 떠올리며 저는 더욱 확신했죠. 역시 아시아 전체가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일본만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제게는요. 일본은 패전 후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기술을 쌓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유럽인인 제가 봐도 믿을 만한 나라였죠. 그래서 저는 도쿄에 왔고 이곳에서 제 경력의 정점을 찍으려 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 길 다나카 쇼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역시 엠마 씨는 우리 편이군요.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는 서양 전문가는 드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가슴 한쪽이 불편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일본은 계속 중심이 될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단 하루 만에 제가 믿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방송 다음 날 아침 회사 컴퓨터를 켜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대시보드 화면 전체에 빨간 경고등이 일제히 켜져 있었어요. 중국발 데이터였습니다. 일본행 항공권 50만 건 취소.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일본 검색량 급락. 그 자리에 뜬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검색량과 예약이 40% 이상 급증했죠. 저는 황급히 세부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규모가 달랐죠. 일본 관광업 타격 예상치는 4조엔 손실로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지방 온천마을, 소도시 관광버스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라는 뉴스가 쏟아졌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던 오사카,
도톤보리 거리가 텅 비어 있다는 현장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화면은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 명동과 동대문, 부산 해운대, 제주도 올레길까지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방 소도시 박물관과 재래시장까지 방문자가 폭증했다는 리포트가 올라왔죠. 한국 관광 산업이 예상치 못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잠깐 반짝하는 감정적 보복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런던 본사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짧고 명확했어요. 긴급 전략 수정 요청. 일본 관광 및 소비 섹터 비중 축소, 한국 유통 및 관광 섹터 중점 분석으로 전환할 것.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또 한국인가?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이 잘 되는 그림을 내가 직접 써야 한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애널리스트로서 저는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한국 관광 통계 자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60% 급증했고 서울 시내 호텔 예약률은 98%를 넘어섰습니다. 부산항 크루즈 입항 건수도 2배로 뛰었죠. 제주도는 아예 숙박시설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저항하고 있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거야. 한국은 여전히 불안정해. 일본이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런데 제 손은 이미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관광객을 흡수하는 속도와 규모는 예상을 초과한다. 일본의 손실이 고스란히 한국의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다. 단기적 반사이익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리포트를 완성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는 한국 쏠림을 말하고 있는데 제 감정은 인정하기 싫다고 저항하고 있었어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도쿄 거리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숫자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던 나라가 서 있다는 걸요. 사흘 후 저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의 강경 발언 직후 미국의 공식 논평은 단 한 줄이었어요. 모든 관련 당사국은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일본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거리두기였죠. 대만조차 긴장 고조 우려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일본을 노골적으로 편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70년 동맹인 일본이 이렇게 홀로 남겨지다니. 그날 오후 런던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측 컨설턴트가 나타났어요. 그는 평소보다 신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워싱턴에서 중국 견제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부르는 나라가 일본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한국입니다. 지금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가장 주목하는 파트너는 한국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대신한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컨설턴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전략적 위치를 보십시오. 스시마 해협, 동해, 황해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핵잠수함 도입 계획, 미사일 방어 체계, 반도체 생산, 인공지능 인프라까지. 한 나라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풀세트 파트너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70년 동맹인데 한국이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그 순간 회의 자료 한 켠에 한국 연구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서진. 제가 몇 년 전 도쿄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무시했던 그 여성 분석가였어요. 한국은 아직 불안정합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 안보 및 경제 분석은 서진의 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런던 본사 내부 메모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녀의 분석이 현재 가장 신뢰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경쟁심과 질투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였습니다. 한국. 그 여자의 보고서. 내가 그걸 배워야 한다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진의 최근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제목은 명확했어요. 동북아 전략 재편과 한국의 부상. 저는 클릭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열었죠. 보고서는 냉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있는 이유, 한국 해군력의 실질적 전투준비 태세, 한국의 방산 수출 급증 배경까지 데이터와 분석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가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가치의 재평가였습니다. 세계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도쿄 시내 호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쿄타워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도시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서울, 남산타워, 한강.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그곳. 미국이 먼저 전화하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전화 순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가는 순간을 저는 제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실시간 군사 트래킹 화면 앞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무장 해경선 12척이 센카쿠 열도 주변의 집단으로 나타났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법적 제약에 묶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위대는 출동 명령조차 받지 못한 채 대기만 하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이 움직여야 하는데 동맹국 지원 메시지라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은 간단했어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본을 직접 지지한다는 말은 없었죠. 일본 내부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분노로 들끓었어요. 중국에 꼬리 내렸다. 미국은 어디 갔나? 자위대를 왜 안 보내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이 꼼짝없이 당하고 있어. 그런데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틀 후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독도. 그가 지금 독도 얘기를 꺼낸 거죠. 센카쿠 위기가 한창인데 왜 엉뚱하게 한국을 자극하는 거지? 데이터상으로도 감정상으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국이 센카쿠를 압박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 화살을 돌리는 거죠? 저는 랩탑을 열어 관련 분석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칼럼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서진의 글이었어요. 센카쿠에선 멈추고 독도에서만 큰소리친 일본. 저는 처음엔 클릭을 망설였습니다. 한국인이라서 감정적으로 쓰는 거겠지.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저는 기사를 열었습니다. 서진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일본은 위험한 상대에게는 침묵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서만 강경한 척합니다. 센카쿠에서는 중국 해경선에 맞설 수 없으니 독도로 시선을 돌려 국내 여론을 달래는 정치적 계산이죠. 저는 문단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실질적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상징적 발언으로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뿐입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감정적인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분석이었죠. 일본이 왜 센카쿠에서 물러서고 독도에서만 목소리를 높이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봐온 일본은 어쩌면 서진이 표현한 그 모습이었을지도 몰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인정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거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본은 강하다. 일본은 믿을 수 있다. 제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전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진의 다른 칼럼들을 하나씩 찾아 읽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중국 견제의 최전선 역할. 그녀의 글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랩탑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서진이 본 일본은 제가 보고 싶어 했던 일본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제가 보지 않으려 했던 한국이 서 있었어요. 점점 더 선명하게, 점점 더 가까이. 다음 달 초 런던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내려왔습니다. 일본 제조업 섹터 재평가 및 대체 생산기지 분석. 저는 제목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대체 생산기지. 그 말은 곧 일본을 떠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일본 제조업 데이터를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전력비는 미국과 유럽보다 30% 높았고 규제와 인허가는 평균 18개월이 걸렸습니다. 지진 리스크는 보험료를 2배로 올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기업들이 차례차례 투자를 철회하고 있었어요. 도요타의 신규 공장 계획 보류, 파나소닉의 배터리 생산 라인 축소, 소니의 반도체 시설 재검토. 뉴스는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체 생산기지 후보를 정리했습니다. 미국, 대만, 동남아, 한국. 4곳이었죠. 미국부터 분석했습니다. 인건비와 전력비가 일본보다 높았어요. 임금 수준은 4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은 있지만 실질적 비용 부담이 너무 컸죠. 대만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술력은 우수했지만 지정학 리스크가 일본과 동일했습니다. 중국의 압박, 해협 긴장, 에너지 수급 불안. 일본에서 도망치려는데 똑같은 위험에 다시 노출될 이유가 없었어요. 동남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인프라가 부족했고 기술 인력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생산 속도도 느렸죠. 고도화된 제조업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한국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 또 한국이야.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안정적, 숙련된 기술 인력 풍부, 생산 속도, 세계 최고 수준, 물류 접근성 우수. 게다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까지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저는 리포트를 작성하면서도 계속 한국을 마지막 순위에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점수를 매기면 매길수록 한국은 1순위로 올라왔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그날 오후 제 VIP 고객 중 한 명인 노구치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일본계 글로벌 제조기업의 회장이었어요. 60대 초반의 신사였죠. 평생 일본 제조업의 영광을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엠마 씨, 비공개로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내일 시간 좀 내주시오. 다음 날 저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넓은 집무실 한쪽 벽에는 일본 공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50년 역사가 담긴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노구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서울을 다녀올 생각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 차세대 공장을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지어야 하나 고민 중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일본을 떠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떠나는 게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남는 거요. 일본 본사는 그대로 두지만 새 공장은 한국에 지어야 할 것 같소. 전력비, 인력, 속도, 공급망. 모든 면에서 한국이 낫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일본만 믿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한국을 보러 간다고. 이 말은 제게 모욕처럼 들렸어요. 제가 그토록 일본을 믿었는데 일본의 가장 충실한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은 냉정하게 말해주시오. 노구치 회장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틀렸소? 일본에 남는 게 맞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그에게 일본에 남으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데이터가 허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판단이 맞습니다. 한국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구치 회장의 한국행 항공권 예약 확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석이었어요. 진지한 투자 검토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 하나가 일본 쇠락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는 매일 점점 더 많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과거 데이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저는 중얼거리며 2019년 자료를 열었어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사건이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를 일본이 막은 사건이었죠. 저는 그때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일본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대체제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자신 있게 그 보고서를 런던 본사에 제출했었죠. 그리고 몇몇 투자사들은 제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 반도체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보니 이상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죠. 어떻게 된 거지? 저는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진의 영문 논문을 발견했어요. 제목은 2019년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어요. 솔브레인은 초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다. 순도 99.9999%, 일본 제품과 동등한 수준이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불화폴리이미드를 자체 개발했다. 동진 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의 국산 공급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국산화. 그들이 해냈다고. 논문은 계속됐습니다. 일본 의존도는 2019년 90%에서 2023년 20% 미만으로 급락했다. 불과 4년 만에 한국은 핵심 소재를 자립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단기 충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본 소재 산업의 최대 고객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제 보고서는 단기 충격만 보고 그 뒤의 자립과 도약을 전혀 읽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대 초반 제가 처음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서울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 행렬이 이어졌고 질끈 묶은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분노의 시위를 벌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불안한 나라. 믿을 수 없는 곳. 하지만 서진의 논문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IMF 세대의 결연함.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몸으로 배웠고 그 경험이 2019년 수출 규제 위기를 돌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울 거리에서 본 건 절망이 아니었어요. 기초공사였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이 쌓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5년 전에 틀렸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일본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의 대가는 제 고객들이 기회를 놓치게 만든 거였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동시에 묘한 책임감이 싹 텄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보고 싶다. 더 이상 틀리고 싶지 않다. 창밖으로 도쿄의 해질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무는 빛 속에서 도시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이 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그리고 힘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요.
한 달 후 회사 지시로 저는 베이징과 서울을 연달아 출장 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몸으로 확인하라. 런던 본사의 명령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싸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익숙했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도시였으니까요.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저는 중국 기업 임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형 전자부품 회사 구매 담당 이사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일본은 리스크가 커서요. 기술이나 부품은 한국에서 받습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니까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리스크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중국 관영 매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한국 무기 체계 특집 기사가 떠 있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천국 미사일, 배터리, 반도체, 조선 기술까지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어. 일본은 이제 시야에도 없는 거야. 사흘 후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빨랐어요.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한강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첫 방문지는 판교 연구단지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간판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였어요. 사람들은 빼곡했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벽면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계 1위 HBM, 인공지능 인프라 코리아. 자신감이 넘치는 문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광화문을 걸었습니다. 광장 한쪽에는 IMF 구제금융 당시 사진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줄지어 선 실업자들, 질끈 묶인 주먹. 하지만 그 사진들 너머로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 보였어요. 망해본 나라의 눈빛이 얼마나 단단한지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국제안보 세미나였어요. 한서진이 발표자로 나왔습니다. 몇 년 만에 재회였죠. 서진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의 발표 제목은 동북아 전략 재편과 한국의 역할이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온 대표들이 앞줄에 앉아 메모를 쏟아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진은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년 전 도쿄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아직 불안정하다고 말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세계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을 씻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서진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울 너머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어색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도쿄에서 했던 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아요. 서진은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그때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냥 일본과 유럽이 안 보고 있었을 뿐이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안 보려고 한 건 나였구나.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준비는 조용히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서진이 덧붙였습니다. 소란스럽게 떠들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말해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문가로서, 인간으로서 저는 놓쳤던 겁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베이징과 서울 사이 일본은 지도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였습니다. 서울 출장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도쿄 방송국에 섰습니다. 같은 스튜디오, 같은 조명, 같은 진행자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동아시아의 새 판, 일본의 선택은이었습니다. 패널석 한쪽에는 제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 모니터에는 영상으로 연결된 한서진이 보였어요. 다나카 쇼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반사 이익을 보는 정도일 뿐이죠. 결국 일본으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일본만이 믿을 수 있다고 외쳤던 제 모습. 한국을 무시하고 데이터를 왜곡하고 제 편견을 정당화하려 했던 모습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댔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일본이 관광과 외교, 제조업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한국이 어떻게 흡수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야 제대로 봤습니다. 다나카 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중국인 관광객 50만 명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에 뜬 데이터를 가리켰어요. 한국의 관광 인프라와 문화 콘텐츠가 더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먼저 전화하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워싱턴이 중국 견제를 논의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부르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왜일까요? 한국 해군의 전략적 위치, 핵잠수함 도입 계획, 반도체와 인공지능 인프라. 한 나라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풀세트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당시를 떠올렸어요. 저는 그때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죠. 한국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를 모두 국산화했습니다. 4년 만에 일본 의존도를 90%에서 20%로 낮췄어요. 일본이 쏜 총알은 결국 일본 자신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다나카 쇼는 말을 잃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센카쿠에서는 멈추고 독도에서만 큰 소리친 일본의 모습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위험한 상대에게는 침묵하고 안전한 곳에서만 강경한 척하는 태도가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니터 속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국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IMF를 겪었고 수출 규제를 당했고 매번 세계가 무너질 거라 예측했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뒤처진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잘된 나라를 인정하고 왜 잘됐는지 배우는 것.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지금 일본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대상은 한국입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나카 쇼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모니터 속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도쿄의 밤거리가 펼쳐졌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아름다움과 힘은 다르다는 걸.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강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상처를 리스크라고 불렀고 그들의 결단을 무모함이라 조롱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은 편안함이 아니라 절실함이라는 것을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도쿄 하늘에서 별을 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신호처럼.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을 꺼내 서울행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가야겠어요. 이번엔 배우러 가는 겁니다. 무시하러 가는 게 아니라요. 카메라는 도쿄 야경을 비추다가 서울 야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한강의 불빛, 남산타워의 빛, 판교 연구단지의 환한 창문들. 일본이 흔들릴수록 한국은 더 완성형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